안녕하세요.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솔로 인생을 즐기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에는 굴곡이 그리 크진 않았지만 결혼만큼은 저에게 허락되지 않은 삶인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나마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던 사람은 저에게 크나큰 아픔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는 결혼 생각을 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솔로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그 사연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저는 먼저 원래 지방에서 초중고를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뒤에 바로 미용 쪽으로 서울에 있는 헤어샵으로 취업을 하면서 그곳에서 돈도 벌고 교육도 받으며 디자이너가 되었죠. 열심히 달려서 몇 년 만에 디자이너가 된 이후에는 자리까지 잘 잡아서 열심히 돈 벌며 재밌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서울에서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개인 헤어샵을 차린 후에 엄마를 간호하게 되었죠. 아빠도 있었지만 저희 친정아빠는 엄마를 많이 고생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엄마는 아빠 때문에 속병이 들어서 결국엔 암까지 생기신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아빠는 정말 엄마의 속을 많이 썩히던 사람인지라 아빠한테는 엄마를 맡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어느 정도 미용 기술도 많이 익히고 서울에서도 자리를 잘 잡았었던 만큼 고향에서도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엄마 생각하고서 얼른 내려간 거였어요. 제가 시골로 내려간 뒤에 엄마는 치료에 매진을 했고 정말 감사하게도 엄마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그런지 빠르게 완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이 지나고 엄마는 완전히 다 나았다는 완치 판정을 받으셨답니다. 전 엄마가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결혼할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해도 결국엔 결혼이 늦어지니 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중에 제 짝이 있었더라면 계속 만났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결혼할 만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거니와 엄마를 신경 쓰느라 제 결혼은 생각도 못하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엄마 완치 판정 후에는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그제야 좀 결혼에 대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나이 40이 넘은 나이였어요. 그러니 마음이 좀 조급해지면서 결혼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 당시엔 또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우선은 누구라도 만나는 것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40이 넘은 나이에 누군가를 만나는 일 또한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 인연은 모른다는 말이 다 그렇듯 저 역시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봉사활동을 다니는 양로원이었어요. 저는 저희 엄마가 아픈 모습을 쭉 봐오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내가 있어 다행이라는 거였어요. 아마 엄마가 자식들도 없이 혼자서 이 모든 병을 다 이겨내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노년에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 미용 실력을 가지고 양로원에 계시는 분들에게 가서 주기적으로 머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다니던 한 남자와 가까워지게 되었죠. 이 남자도 봉사활동을 자주 오던 사람이었는데 항상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참 듬직하게 생겼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저도 모르는 새 호감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였고 저희들은 그렇게 서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저와는 좀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과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로 한 40분 정도 가야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절 만나기 위해 매일같이 그 40분이나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한창 저한테 들이대던 시절엔 그 멀리까지 와서 머리를 깎아달라고 하는 등 밥 먹자고 하는 등 호감 표시를 정말 티나게 많이 했었죠. 근데 저도 이 사람이 나쁘지 않았기에 같이 시간을 보내곤 했네요.
그러다 이 사람을 만나기로 결정하게 된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과는 대화도 잘 통하고 유머 코드도 잘 맞았지만 무엇보다도 가치관이 정말 잘 맞았어요. 남편은 제가 다니는 양로원에 자신이 키우는 사과도 후원을 하고 쌀이나 각종 먹거리들 후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다 봉사활동을 그렇게 하게 됐냐고 물으니까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처음엔 그냥 우리 부모님이 하시던 일이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나중엔 내가 나서서 하게 되더라고. 그냥 그곳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우리 부모님 노년도 생각이 나고 또 내 노년도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냥 마음이 짠한 게 계속 가서 얼굴도 보여드리고 손자 노릇도 해드리고 싶었어. 그리고 그게 나한텐 큰 즐거움이 된 것 같아. 그래서 난 앞으로도 꾸준히 다닐 생각이야. 앞으론 나랑 같이 다녀줄래? 남편이 연애도 하기 전인 시기에 이렇게 말을 해주니 든든함도 생기고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만남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만나면서도 이 사람은 제가 아는 모습 그대로 한결같은 모습들만 보여주었어요. 꾸준히 봉사활동을 함께 다니면서 나중엔 저한테 바리깡 미는 방법까지 전술받아선 양로원에 계시는 할아버님들 머리도 간단하게 깎아드리면서 정말 성심성의껏 봉사활동을 했죠. 그러면서 저한테도 정말 잘해주었어요. 초반에는 저한테 비싸디 비싼 선물 공세를 좀 하길래 제가 그건 부담스러워 싫다고 했더니 나중엔 편지를 써서 주거나 본인이 직접 뜨개질을 해서 목도리를 만들어주는 등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선물을 많이 해주었답니다. 또 저희 엄마한테도 정말 잘했어요. 엄마가 아팠었다는 말을 듣고는 남편이 한 번은 양손에 박스 하나씩을 손에 쥐고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오빠, 이게 뭐야? 뭘 이렇게 들고 왔어? 아, 이거 어머님 드리라고. 이거 암투병 했던 사람들이 꼭 먹는 건데 이걸 먹으면 원기 회복이 그렇게 잘 된대. 이거 비싼 거니까 꼭 어머님 하루에 한 팩씩 잘 챙겨서 드려. 여기 안에 내가 빨대도 다 개수 맞춰서 넣어놨으니까 그냥 꽂아서 드리기만 하면 돼. 뭐? 아니 뭘 이런 걸 준비했어. 우리 엄마 이제 다 나았다니까. 다 나았어도 그동안 투병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겠어.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서 이제 체력 회복하시는데도 힘써야지. 그러니까 꼭 하루에 한 팩씩 잘 먹여드려. 오빠 고마워 정말. 우리 엄마 너무 좋아하시겠다. 어머님 지금 주무시지? 내가 일 끝나고 오느라고 좀 늦어졌어. 지금은 주무실 시간이니까 내일 꼭 챙겨드려. 이렇게 남편은 결혼 전에 일이 다 끝난 뒤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엄마를 위해 보약을 챙겨다 주기까지 했네요. 그만큼 저희에게 잘했기에 저는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된 거였죠. 무엇보다 결혼을 하게 된 이유에는 남편도 있었지만 시부모님도 그 이유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알면 알수록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결혼 전에 시댁에 한 번씩 놀러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과소한 일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면 절대로 저에게 손도 못 대게 하셨죠. 네가 이걸 왜 만져? 아유, 미용하는 사람이 손에 껴야지. 이런 험한 거 만지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쉬어라. 네가 남자친구 잘못 만나서 데이트를 이런 데서밖에 못하니 안타까워서 어쩐다니. 내가 오늘은 우리 아들 일찍 들여다 보내줄 테니까 어디 근교 나가서 데이트라도 좀 하고 와. 알았지? 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과소한 일을 못 돕게 하셨어요. 딸처럼 애지중지 대해주시는 게 늘 감사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시부모는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야, 앞으로 나랑 결혼하면 우리 집 재산은 많이 못 받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래도 괜찮겠어? 재산? 부모님께 상속받을 재산 말하는 거야? 사실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줄 생각이 별로 없으셔. 전에도 한번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과수원까지만 물려주시고 나머지 모아놓은 돈으로는 본인들 노년에 쓸 돈만 좀 남겨놓곤 다 사회에 기부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난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 어차피 그 돈 내가 번 돈도 아니고 다 부모님이 땀 흘려서 번 돈인데 그거 당연하게 우리한테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역시 당신이나 당신 부모님이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래, 우리 결혼하면 당신은 과수원하고 난 미용실 하면서 우리 같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자. 돈이야 우리가 벌어서 모으면 되는 거고 어차피 우리 돈도 아니었던 거 나도 욕심내고 싶지 않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대신에 내가 우리 마누란 절대로 굶기는 일 없이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나 믿지? 그럼 당연히 믿지. 나 그런 걱정 하나도 안 해. 그리고 오빠가 돈 없어도 내가 벌어서 먹고 살면 되니까 우리 그냥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렇게 잘 살자. 알았어. 네가 내 아내가 된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우리 진짜 잘 살자. 남편의 부모님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자신들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도 남을 만큼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분들이었고 남편도 그런 것에 큰 욕심 없이 주어진 대로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라 더더욱 좋았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기대감도 컸고요. 근데 결혼할 때 몇 가지 좀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에게 딱 한 명 있는 동생과 신혼집에 대한 문제였죠. 먼저 남편의 시누이는 우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라 사회성이 거의 없어서 늘 집에서만 머물며 과수원만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죠. 물론 가끔씩 동네를 나가기도 하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보호자가 동행을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집을 가게 되면 시누이를 많이 케어를 해줘야 했었어요. 물론 시댁이 돈이 좀 있는 집안이었고 또 과수원에만 붙어 사는 사람이었기에 제 손이 많이 닿을 필요는 없었지만 문제는 시누이의 아들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결혼을 한 번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때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시누이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고스란히 그 아들이 시누이의 몫이 되어버린 거였죠. 그때 시누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며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참 순진했지. 그저 우리 애가 예쁘고 사랑스럽다면서 꼭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인간 말만 듣고 둘이 결혼을 시켰었어. 그 인간은 장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우리 딸이 좋다고 맨날 와서 달라붙는 거야. 또 근데 우리 애한테 잘하긴 무척이나 잘했지. 그 모습 보고 결혼시켜도 되겠다 싶어서 시켰던 거야. 근데 그놈이 글쎄 내 딸이랑 결혼하고 나더니 내 딸한테 줬던 집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싹 다 갈취해가지고는 애만 딸랑 놓고 도망가 버린 거 있지? 불과 1년 사이에 말이야. 그 사이에 우리 딸은 이미 애가 생겨버렸으니 어쩌겠어. 그걸 낳아서 키워야지. 결국엔 남편도 없이 이렇게 혼자서 애 키우는 신세가 되어버렸어. 근데 그걸 누굴 탓하겠어? 다 우리 탓이지. 내 딸이 홀엄마가 되고 자기 스스로도 못 가는 애 짐덩이까지 가지게 한 건 순전히 다 우리 탓이야. 그러니 우리가 책임지고 손주까지 키워야지 어쩌겠어. 참 내가 복이 없어, 복이. 어머니 마음고생 정말 심하셨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인데 거기에 사기 결혼까지 당했었으니.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참 이 노년의 막내를 키우고 있다니까. 넌 우리 아들이랑 꼭 행복하게 오래오래 있어줘, 아가. 그냥 넌 우리 집에서 아무것도 할 것 없다. 네 일 열심히 하면서 그저 내 아들 아내로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시모는 저에게 시누이의 상처에 대해 알려주면서도 저한텐 남편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달라고만 했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신혼집을 따로 구해서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네 과수원 근처에 있는 시집에 합가를 해서 살 생각이었거든요. 원래는 따로 나가서 살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남편이 과수원 일을 거의 다 물려받으면서 총괄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에 남편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시댁집으로 아예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시댁의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알고서 결혼을 한 것이기에 저는 시누이도 제가 있는 힘껏 돌보고 시누이의 자식도 어머님을 도우며 같이 케어를 할 생각이었죠. 누군간 저에게 왜 그런 희생을 하냐고 했지만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이런 아픔에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걸 함께 돕고 그 아픔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큰 결심을 하게 된 거였죠. 무엇보다 시부모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기에 그런 결심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혼이 행복해 마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에겐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 너무나 큰 시련이 닥쳐왔고 그 길로 저는 폭풍과도 같은 시간들을 보내며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했네요.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양가의 축복 속에서 단촐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에선 시누이를 가리키며 더 이상 친척들이나 지인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 보이기 싫다면서 결혼식은 단촐하게 하는 게 어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시누이의 이혼 소식을 친지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면서 말이죠. 좀 황당했지만 우리 집안에서도 어차피 결혼식에 참석할 친척들이 별로 없었기에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친정아빠는 부자 사이가 들어왔다며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창피하고 싫었고요. 평생 엄마 속을 썩이고 암까지 발병하게 만들었으면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돈에 환장하는 모습이 진짜 아빠지만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는 절대로 시댁 쪽 사람들하고는 접촉을 하지 못하게 단단히 주의를 주고는 결혼을 다 마쳤죠. 결혼을 하고 나선 정말로 제 예상대로 좋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시부모님은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고 저는 과수원 일은 한 번도 해보질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용 일을 계속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돈을 벌며 지내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저는 며느리로서 시부모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틈틈이 과수원 일을 배우면서 도왔습니다. 제가 시집 온 날엔 떡이란 잔치 음식들을 만들어서 동네에 들렸었는데 근데 그때 좀 약간 이상한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음식을 돌리는데 사람들의 눈초리가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의심쩍은 눈초리를 보냈지만 전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근데 그 눈초리를 얼마 안 있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조금 친하게 지내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허리는 구부정한데 늘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마실 다니시는 분이었죠. 근데 그 할머니랑 우연한 기회에 대화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저를 좀 경계하시고 싫어하시더니 제가 조금씩 사근사근하게 대하니까 마음 문을 여시곤 대화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분이 인품도 좋아 보이시고 나이는 드셨어도 얼굴에 기품이 묻어져 있는 게 괜히 정의가 다른 분들에 비해 잘했던 건데 그분이 바로 제 인생을 구원해준 은인이었답니다. 저는 꼭 할머니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했었어요. 할머니,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은 예쁘게 입으셨네요. 지금 보니까 할머니 머리가 많이 기르셨어요. 할머니, 저 미용사예요, 미용사. 언제 한번 제가 제 거 미용가에 들고 와서 머리 좀 잘라드릴게요. 에구, 파마도 좀 해드려야겠다. 그럼 우리 할머니 훨씬 젊어지실 것 같은데. 아유,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성격이 좋아? 아주 서글서글하니 참 좋네 그려. 언제 한번 내 머리 좀 잘라봐봐. 얼마나 잘하는지 좀 맡겨보자. 새댁이 내 머리 해주면 나 또 시집갈란가 모르겠네. 네? 할머니도 참 너무 재밌으세요 진짜. 네, 제가 꼭 머리 해드릴게요. 조만간 봬요 할머니. 이렇게 저희 둘은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 할머니의 머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주말에 한번 시간을 내서
할머니 댁에 찾아갔었어요. 혼자서 지내시는 듯한 모습에 마음이 아파서 더 손녀처럼 잘해드려야겠다 싶어 정성스럽게 머리를 해드렸죠. 할머니, 머리 좀 보세요. 너무 예쁘게 됐죠? 역시 제가 할머니 미모는 진작에 알아봤지만 머리 해놓고 나니까 이렇게 예쁘네요. 진짜로 시집 새로 가시겠는데요? 예끼 이 사람아, 내가 농담한 거 가지고 놀리면 되겠어? 어디 보자. 근데 진짜로 예쁘긴 예쁘네. 우리 색시가 기술이 아주 좋네. 기술이 참 좋아. 할머니가 좋아하셔서 다행이에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종종 머리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다른 미용실 가서 돈 쓰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아셨죠? 저는 뿌듯한 마음에 할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할머니가 무언가를 한참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보이시더니 이내 비장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고마워 세대. 내가 참 우리 세대에 일이 좋은 사람인데 이거 말 안 하곤 정말 내가 몹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내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아. 내가 이제 더는 양심에 찔려서 그냥은 못 있겠어.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있지. 아유, 내가 이걸 그냥 진즉에 말해주고 다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계속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면서 안타깝다는 식으로 탄식을 하셨고 이어서 저에게 해주신 모든 말씀으로 인해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야, 세대. 내가 정말 원래 남의 일에 참견도 안 하는 사람인데 세댁이 꼭 내 손녀 같아서 말이야. 이건 꼭 말을 해줘야겠어. 있지? 세댁 그 집에서 당장 나와. 당장 나와서 도망가. 그 집에 있으면 안 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그 집에서 나오라뇨. 도망가라뇨. 세댁 지금 그거 다 속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속은 거라고. 그 집안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동네에서도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인 집안이야. 동네 사람들 다 쉬쉬하는 게 그 집안 사람들이라고. 하나같이 다 폭력쟁이의 남봉꾼에 사기까지 치는 아주 나쁜 인간들이란 말이야. 네? 아니 듣기 좋게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 저 지금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아휴, 내가 진짜 이걸 어디에서부터 말을 해줘야 할지 원. 일단 그 집안 사람들 말이야. 특히나 그 집안 사장 있지? 왜 세댁네 시아버지 말이야. 그 인간은 완전 폭력쟁이야, 폭력쟁이. 남봉꾼도 그런 남봉꾼이 없어. 전에 경찰서 끌려가서 한번 호되게 혼난 이후론 좀 나아진 것 같긴 하다만 그 인간 원래부터 지 마누라 패고 다니는 놈이었어. 그리고 술만 취하면 동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건 다 깨부수고 다니느라 깽값 물어준 것만 해도 몇 천은 될 거야. 네? 저희 아버님이요? 설마요. 저희 아버님 얼마나 인자하고 좋으신 분인데요. 이 사람아, 그거 다 지금 속고 있는 거라니까. 실은 그 인간이 나랑 아주 철천지 왼수야. 지금보다 딱 20년 전에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인간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었거든. 아주 급한 돈이었는데 당시 우리한테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걸 팔 수도 없고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가서 돈을 좀 빌렸지. 근데 그걸 기한 내 못 갚은 거야, 우리 집 양반이. 그 길로 어떻게 됐는지 알아? 그 양반이 아주 악착같이 들러붙어선 우리 집을 뺏어갔어. 우리 시아버지가 물려준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그걸 그렇게 뺏어가더라고. 심지어는 그 집이 내 남편이 빌린 돈보다도 훨씬 더 값이 나가는 집이었는데 말이야. 네? 할머니, 저 지금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그렇지. 근데 세대, 마음 단단히 먹어. 여기에서 다 끝이 아니야. 진짜는 따로 있어.
지금 새댁 신우이한테 자식 한 명 있지? 네, 있어요. 신우이가 사기 결혼 당했을 때 낳은 자식이라고 하던데요. 에휴, 이 사람아. 그것도 다 거짓말이야. 정말 전부 다 속은 거라고. 그 집 딸내미 시집 간 적도 없어. 자기 몸도 온전하게 못 가누는 사람인데 어떻게 시집을 갔겠어. 그 자식 사실은 자네 남편 자식이야. 사기 결혼은 자네가 당한 거라고. 네? 뭐라고요? 할머니,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죠? 저한테 어떻게 그런 거짓말 하세요? 이 애끼 이 사람아, 거짓말 아니야.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직접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니야.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시부의 이야기만 들었을 때부터 이미 넋이 나간 저는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아예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뒤로도 할머니의 충격적인 발언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 집 첫째 아들 말이야. 문제가 아주 많았어. 어릴 때부터 지 아빠 닮아서 온 동네에서 사고란 사고는 혼자 다치고 다녔다고. 중학교, 고등학교 땐 또래 친구들을 괴롭히질 않나. 다 커선 한량처럼 지 부모 돈만 믿고 펑펑 놀면서 살다가 여자 한 명 만나서 결혼을 했었는데 결국엔 그 여자한테까지 손 찍어 마면서 감방 갈 뻔한 사람이야, 그 인간이. 그때 임신을 한 지 마누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몹쓸 짓을 했는데 그 여잔 참고 참다가 결국엔 안 되겠는지 애 낳자마자 그냥 그 집에 버려놓곤 도망간 거 아니야. 그걸 보고도 걔네 엄만 정신을 못 차려서 어떻게든 지 아들 총각 행세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손주를 지적장에 있는 지 딸 새끼인 척 모두를 속였던 거야. 정 못 믿겠으면 당당하게 말하고 친자 검사해봐.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니,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 모든 게 정말 사실이란 말씀이세요? 정말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전부 다 사실인 거예요? 에휴, 이 사람아, 이 안쓰러운 사람아, 어쩌누, 어찌, 전부 다 사실이야. 근데 세대,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그 집에서 나와. 왜 젊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다 속아가며 고생하고 있어? 내가 정말 처음엔 자네도 그 집안이랑 똑같은 사람이겠지. 그러니 끼리끼리 저러고 산다고 난리치는 거겠지 했는데 내가 겪어보니 자넨 그런 사람이 아니야. 딱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진하게 다 당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해주는 거야. 지금이라도 빨리 도망 나오라고. 얼른 나와. 그 집에 있으면 안 돼. 곧 실체가 다 나타날 거야. 저는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들은 이야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그때부터 혼자서 대책 마련을 열심히 해 상황들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우선은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편이 실제로 전에 결혼을 한 번 더 한 적이 있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 동네 토박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이 집안 사람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몇몇 친하게 지낸 아주머니 아저씨들에게 물어보니 정말로 이 남자는 전에 한 번 결혼한 경력이 있었고 그 여자가 임신을 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다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폭력 때문에 그 여자가 도망간 것까지 소문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여기까지 확인이 되니까 그 이후엔 말할 것도 없이 몰려오는 배신감으로 인해 저는 하나하나 이혼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천만다행인 건 그때까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저는 그대로 결혼을 취소하고 친정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절 지금까지 속인 이 사람들이 너무 괘씸해서
참교육을 제대로 시켜줘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사람들의 증언은 전부 확보한 상황에서 진짜 물증을 찾아내기 위해 애를 썼는데 그때 문득 장롱을 뒤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창 신혼살림 때문에 이 집을 왔다 갔다 할 때부터 시모가 저에게 단단히 일러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안방만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였죠. 안방은 자기네가 다 청소하고 알아서 치우고 사니까 안방은 들어오지도 손대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시모가 사생활 침해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무언가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바로 시댁 식구들이 다 나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안방에 몰래 들어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큰 물건들 숨기기엔 장롱이 좋다는 판단이 들어서 장롱부터 뒤지는데 역시나 거기에서 저는 아주 놀라울 만한 증거를 찾아냈고 그 길로 남편과 시댁을 제대로 참교육해 줄 수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조카라고 알고 있던 아이의 돌사진이 들어있었고 그 아기를 안고 찍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시누이는 그저 멀뚱히 보고만 있었고 그 사진들은 누가 봐도 남편의 자식이라 할 수 있는 모습의 사진들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차마 잡고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김택수의 아들, 이란 말이 적혀 있었고 김택수는 다른 사람도 아닌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건 시모가 적어놓은 듯 했어요. 저는 그걸 당장에 챙겼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일단은 제가 따로 챙긴 이후에 이걸로 어떻게 참교육을 시켜줄지 비장하게 고민을 했죠. 그 뒤로도 저는 이것저것 증거들을 수집해 나갔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저의 인생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건 저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가족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와 오빠만 둘이 그 증거들을 가지고 가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엔 시댁은 항상 다 모여 있었기에 그때도 시댁은 한자리에 다들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댁을 저와 오빠가 둘이서 들어가자 시댁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정체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이고, 형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여보, 당신 말도 없이 형님을 모셔오면 어떡해. 우리 저녁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여긴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형님? 남편과 시댁은 저희 오빠의 등장에 약간 당황스러워했지만 그래도 얼른 반가운 투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빠는 그 면상들을 보자마자 웃는 얼굴에 침 뱉는 격으로 아주 큰 폭탄을 투척했답니다. 형님은 무슨 형님? 어디 이거 보고서도 나한테 그 형님이란 소리가 뻔뻔하게 나오는지 보자. 자, 이거 똑바로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똑바로 설명해야 할 거야. 오빠는 제가 보여줬던 사진들을 남편의 면상에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사진을 보더니 순간 당황하더니 이내 얼굴이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부모의 표정도 아주 가관이었죠. 그리고 시모는 놀라서 저한테 물어왔어요. 이걸 대체 어떻게 찾은 거야? 이거 어디서 났어?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이게 다 뭐냐고요? 저 다 알아보고 왔어요. 여기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던데요. 시누이 자식이라고 알고 있는 애가 실은 저 인간의 애였다는 거. 어떻게 그걸 나한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요? 땅이 알고 하늘이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그걸 속여요? 아니야. 저 애는 내 딸의 아이가 맞아. 우리 아들은 자식이 없었어. 도대체 어디서 뭘 듣고 온 거야? 결혼을 안 했었다고요? 역시 뻔뻔하시네요. 동네 사람들이 다 말해줬어요. 저 인간 이미 한 번 결혼했었고 그것도 폭력 때문에 이혼당했다는 거. 어떻게 끝까지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나도 다 들었어요. 시누이가 나한테 똑똑히 말해줬다고요.
아가씨, 다시 한번 말해줘봐요. 저번에 나한테 뭐라고 알려줬어요? 아가씨 자식, 정말로 아가씨가 낳은 거 맞아요? 나 아니야. 오빠 거야. 오빠 자식. 나 아니야. 오빠가 낳았어. 오빠가 낳았어. 나 엄마 아니야. 오빠가 아빠야. 오빠 아빠. 저는 일전에 신우이에게 은근슬쩍 조카에 대해 정말로 신우이가 낳은 자식이 맞냐고 물었고, 신우이는 그 정도는 자기가 아는 사실을 말하는 수준은 되었기에 저한테 사실 그대로를 말해줬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동영상을 찍은 것도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전부 시댁에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 안에서 신우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오빠 거야, 오빠 거. 나 엄마 아니야. 엄마가 시켰어. 나 엄마 하라고. 나 엄마 아니야. 나 싫어. 오빠 거야. 오빠가 아빠야. 엄마 미워. 엄마 미워. 엄마한테 혼났어. 아가씨, 어머님이 지훈이 아가씨 자식이라고 말 안 하면 혼내요? 아가씨 자식 아닌데도요? 엄마가 혼냈어. 회초리 아파. 회초리 안 맞을 거야. 아가씨, 어머님이 아가씨가 지훈이가 아가씨 자식 아니라고 할 때마다 회초리로 막 때렸어요? 무서워. 회초리 싫어. 나 회초리 싫어. 지훈이 싫어. 저는 신우이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찍을 때도 괴로웠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는 더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시댁은 이 영상을 보고 나서야 완전히 태도가 바뀌면서 드디어 숨겨진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래서 뭐 어쩐다고? 이거 찾아서 뭐? 그래서 네가 이 결혼에서 피해본 거 있어? 피해 입은 거 있냐고? 피해가 왜 없어? 지금까지 날 그렇게 속여놓고도 뻔뻔하게 나와? 거기다가 폭력까지 써서 이혼당한 주제에 어디서 들이밀길. 내가 그래서 너 때렸어? 지금껏 너 때렸냐고? 앞으로 때릴지 누가 알아? 거기다가 이미 넌 네 자식 속인 것부터가 사기친 거나 다름없는 거야, 이 사기꾼아. 이 가족 사기단들아. 당신들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둬. 당장 사기죄로 신고할 거니까 두고 봐. 저는 그 자리에서 사기로 이들을 신고한다고 하고서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역시나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누군가 제 머리끄댕이를 확 잡아 끌었거든요. 그건 다름 아닌 저의 시부였습니다. 이게? 야, 너 죽고 싶어 환장했어? 어따 대고 신고라는 소리 짓거려. 너 한번 제대로 혼줄 놔볼래? 이게 아주 어떻게든 구슬려 보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만 아주 끝을 모르고 기어오르네. 너 어디 한번 오늘 혼나보자. 당장 이리 와. 시부는 제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고 저희 오빠는 시부를 붙잡고 저를 한참을 말렸어요. 하지만 시부의 힘이 대단한지 그 젊은 사람이 뜯어 말리는데도 말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거기에다 남편까지 합세해 저와 오빠에게 달려드니 저희 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도와준 귀인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댁집에 소란을 들은 저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던 옆집 할머니가 그 기막힌 광경을 보고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거든요. 결국 그 시부와 남편은 폭행죄로 현장에서 검거되어 바로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저와 오빠는 다행히도 많이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타박상이 있었기에 병원 가서 바로 진단서를 끊어버렸고요. 그리고 그 길로 경찰서로 가서 절대로 합의를 해주지 않았어요. 이 둘은 이미 폭행죄로 신고받고 경찰서로 간 적이 몇 번이나 있었기에 법의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저는 사기 결혼에 대한 위자료와 폭력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 등등 모든 것을 다 더해서 이들을 고소해버렸죠. 저희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도 이미 사실로는 증명이 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대신에 결혼기간이 짧아서 변호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긴 했지만 저는 이들을 가만히 두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의 심판을 어떻게든 받게 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고 이 둘은 결국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저와 오빠가 당한 정도가 그리 크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이들을 정말 제대로 참교육해준 사람이 따로 또 있었거든요. 그건 평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바로 저의 아빠였습니다. 엄마는 속상한 나머지 아빠한테 제가 사기 결혼 당한 사실을 전부 다 말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화를 잔뜩 내면서 그 길로 밖에 나가버렸다고 하더군요. 근데 나가서는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바로 어디서 동물 오물들을 잔뜩 구해와서는 시댁 집에다가 다 뿌려버렸던 겁니다. 아주 통쾌하게 말이죠. 아빠는 당신 딸이 그렇게 당하고는 못 본다면서 참교육을 해줬다고 했어요. 그걸 시댁 식구들은 제가 한 짓인 줄 알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막 따지는데 진짜 배꼽 잡게 웃기는 게 아니겠어요? 야, 이 똥들 다 네가 뿌렸지? 당장 와서 안 치워? 아유, 이게 뭐야? 내 발에 다 먹고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온 집안에 똥내가 가득해. 당장 와서 이거 치워 안 치워? 이거 당장 안 치우면 내가 니네 집 가서 이거 죄다 뿌려버릴 줄 알아. 그게 바로 당신한테서 나는 냄새야. 자기들한테서 똥내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모르나 보네. 여보세요. 그게 그냥 당신 냄새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 그리고 그거 내가 한 짓 아니야. 우리 집 와서 그딴 짓 하면 나도 여기에서 더 안 끝나. 그리고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동안 시댁에게 당했던 사람들이 몰려와 다들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듯 했어요. 알고 봤더니 시댁은 그동안 양로원에 가져다 준 사과나 쌀도 전부 다 상품성 떨어지는 것들을 버릴 수 없어 다 억지로 가져다 놓고는 자기네들이 봉사활동에 한 것에 대해 이미지 메이킹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 지역에서 사과 홍보 효과를 노렸던 거죠. 근데 그게 다 뜯어보니 농약 수치가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들이었는데 그걸 양로원 측에서도 늘 보내오는 상품들이 좀 찝찝해서 감정을 맡겼더니 그게 다 증명이 되어버리니까 바로 문제를 삼았던 거였죠. 결국 그것까지도 문제가 되어 과수원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금 완전히 그 시댁은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시댁에서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고 비는데 저는 절대로 용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기였고 다 가짜였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 사람들은 용서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한 죄는 똑같이 묻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말고도 이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했기에 누구 하나 이들을 위해서 나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들은 문제가 점점 커져서는 결국 용서받을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고 벌금도 크게 맞고 과수원 운영도 힘들어진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썩을 것들이라고 소문이 나서 그것들은 주민들에게 지나만 다녀도 눈총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 동네에서 결국 못 버티고 이사를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이 소식을 다 알 수 있었던 이유도 저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준 옆집 할머니에게 들어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할머니는 저를 만나서 손을 꼭 잡으면서 말씀을 해주시던 거 있죠. 잘했어. 아주 잘했어. 거봐. 그 집안 무서운 집안이었지? 내 말 듣고 빨리 손 털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 제대로 만나야 돼. 안 그러면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그래도 참 다행이다. 고생했어. 정말로 고생 많이 했네. 이 아까운 색시를 다시 돌려받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제 두 손 두 발 뻗고 푹 자. 알았지?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게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지금까지도 속은 채로
거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형처럼 살았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다 이게 자네가 좋게 산 업보인 게야. 나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살갑게 대해주니 혼자 사는 이 할미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 그래서 내 소녀딸 같아서 말해준 거였어. 그거 아니었으면 말도 안 해줬지. 그러니까 다 자네가 잘 살아서 그리 된 거야. 축하해. 새 인생 찾게 된 거.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 다시 잘 살아볼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할머니와 감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때부터 다시 새 삶을 살기 위해 새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다시 엄마 집으로 돌아와 원래 운영을 하던 미용실을 계속해서 운영하려고 했지만 그 지역에서 아픔을 겪은 터라 계속해서 운영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잘 알고 지내던 원장님이 저를 다시 디자이너로 채용해 주셔서 거기로 들어가 일을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전 아직도 어제 일 마냥 생생하네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 정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보다도 인자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은 다 한 통 속의 사기꾼이었다는 걸 누가 알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있네요. 제 나이가 이젠 40 초반을 넘어서 중반이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사람을 믿지 못해서 결혼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이 좋아요. 차라리 누구 없이 그냥 혼자서 지내는 모습이 너무 만족스러운지라 당분간은 결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기회가 생긴다면 또 결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진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의 솔로 인생을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진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길 제가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